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에 저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학회 정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이은하입니다. 네, 오후는 문화재 해석과 적용, 그리고 미술품 감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3개의 발표가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토론은 광병선 한국미술사학회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문화재 해석과 적용 연구에 대해서 임경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임경희 학예연구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문화유산 해석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해석이란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21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제44 총회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를 유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에 가치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센터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해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석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에 관련된 문화유산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활동기구인 이코모스에서 2008년에 지정한 헌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코모스 해석 현장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오늘 제 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해석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깊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개설적인 소개에 머문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문화유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코모스 해석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코모스 해석 현장은 2008년에 제정된 것인데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는 헌장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헌장에서 해석은 문화유산 보존 노력의 필수 요소이자 문화유산의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 2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전달, 해석 인프라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터프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화유산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은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해석센터가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이라고 영문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해석이라는 범위 안에 Presentation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해석과 전달, 해설이 모두 공유되어 있다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설명적이고 전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전달이라고 별도의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7가지 원칙과 7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길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생소한 해석이라는 개념을 제가 사용하고자 했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재에 있어서는 문화재를 보존한다, 문화재를 활용한다 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이라고 한다면 물론 관계 전문가라든가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보존과 활용이 같은 맥락에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보존이라고 하면 문화재를 철책을 딱 둘러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규제적, 그 다음에 방어막적인 용어로 많이 받아들이십니다. 반면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 활용이 원래 나온 이유는 보존을 증진하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나왔지만 활용에 대해서는 문화재적인 가치보다는 문화재 안에 가서 공연을 즐긴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약간 장소성만 좀 강화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활용을 위해서 문화재의 일부분이 사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안에다가 좀 또 다른 뭔가를 설치한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대립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코머스 해석 현장에서 나오는 해석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의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정문화재든가 가치 있는 문화재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유물을 선택하고 보존하는 방법, 이것도 해석의 한 일환이고 또 하나 활용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대중과 공유하는 방법, 이 세 개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다 포함되는 세 요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보존과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기보다도 해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면 의미는 같지만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보존과 그 다음에 활용이 같이 있으면서 해석으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즉 해석이란 말에는 보존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묻어있고 둘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해를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혼란된 용어는 혼란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는 용어의 선택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이해, 공공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틀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화유산 해석을 직접 적용하는 때 해석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하는지, 그리고 해석을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떤 건물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청와대 경내에 있는 침류각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침류각 앞에 서 있는 안내판 내용입니다. 1900년도 초 건축이다. 세벌대 기단이다. 불도리 집이다. 불발기를 두고 있다. 건축을 전공하신 분 외에는 이 해설판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설판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판을 적어야지 보이기 위한 안내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언급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문화재 안내 해설판, 해석을 전달하는 가장 유명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많은 문화재 해설판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안내판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정책 결정을 하는 관계자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읽는 독자의 눈, 그리고 문화재를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라고 해서 시민참여단, 시민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방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존의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해석의 주체가 전문가에서 시민 모두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역시 해석 현장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모든 관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사례를 안내판 개선 작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해석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안내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해석이 전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리고 공공의 이해 증진의 어떤 수단을 본다면은 자문단이라든가 하는 참여의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왜 지정하고 보호하는가, 어떻게 보호하는가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발견하고 보호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결과물에만 시민의 참여가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순간이 어쩌면 문은 닫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누가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확대가 저희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해석의 시점 문제도 중요합니다. 세계유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심사의 한 일환이기도 하고 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등재 심사서 작성이라든가 심사 과정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등재 이후에 주민의 참여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자문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유산의 해석이라는 것은 관계된 모든 전문가의 참여가 계속 확대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되고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문화유산의 해석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제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성낙원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원은 지금 서울 성북동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의 민가 정원인데요. 실은 이것이 2008년도에 명승 제35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조판서 심상응이라는 사람이 조성을 했고 당대에 정원의 건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정을 해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2018년에 언론을 통해서 심상응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과연 지정 가치가 맞느냐? 사실 오류부터 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청이라든가 학계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예전 같으면 아마 그냥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전면적으로 오류를 인정하고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0년 지난달입니다. 성낙원의 기존의 지정 가치라든가 사실이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바로 명승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상응이 조성했다라는 사실은 오류지만 이번에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가 피난을 했다든가 그리고 여전히 얼마 남지 않는 민가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면서 서울 성북동 별서라는 명칭으로 명승을 재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낙원과 성북동 별서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고 별개의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석이라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커머스 해석 현장에서도 해석은 계속되어야 하고 유연한 변화의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그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생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성북동 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는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됩니다.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방법에 참여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여의 폭이 만약에 더 넓었다면 그리고 지정 이후 2008년 이후에 왜 지정했는지를 지정의 지금 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청 차원에서도 그 지정 사유를 굉장히 정밀하게 잘 알려줬다면 10여 년 동안의 변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성락원을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라는 새로운 명승으로 지정한 유연성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던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해석이라는 것이 어느 한 단계에 멈춰져 있지 않다. 즉 문화재 보존과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성낙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유산 해석의 시기 문제에 있어서 세계유산은 약간 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재 당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OUV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등재 결정문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든 어떤 문화유산이건 자연유산이건 복합유산이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정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지금 이 세계유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은 OUV를 기준으로 해서 등재도 결정되고 OUV가 만약에 훼손을 당했다 하면 목록에서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재유산의 OUV는 가치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약간은 변동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도적인 문제이고요. 어떠한 문화유산이든지 시간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이 안에서 재발견되고 보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형적 가치는 더욱 그러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은 정해진 기준을 잘 지키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플러스로 새롭게 드러난 가치를 OUV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서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 해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공이 사랑하고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느끼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강조해서 다가가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점을 역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커머스 해석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 흐르는 가장 큰 것은 문화의 다양성, 다양한 이해를 포용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언제 하는가, 누가 하는가라고 했을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해석은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라는 소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해석의 방향을 다양성, 중첩성, 종합성 이 세 가지의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산은 굉장히 유명하죠.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그런데 이 방구대 암각화만큼
보존과 이해에 있어서 첨예하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유산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방부대 암각화는 발견 이후로 계속 댐 건설에 따라서 수위가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서 훼손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부대 암각화에 대해서는 훼손의 정도,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부대 암각화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방부대 암각화는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그 앞을 흐르는 이 물, 맑은 물은 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방부대 암각화를 바라볼 때는 방부대 암각화가 갖는 역사적, 인류사적, 예술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만큼이나 이 유산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 얘기가 하지만 보존이라고 하는, 활용이라고 하는, 아니면 때로는 내 주변의 유산이라고 하는 면과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서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느냐는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예는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좀 뭐라 그럴까요? 판매한다고 그럴까요? 뭐 맑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유산 전혀 침해받지 않고 있다. 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에 대해서까지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한편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지켜야 될 선 가치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실은 문화재 정책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좋은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사회적 논의의 활발 이런 말로 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역량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라든가 이해 증진에도 이런 다양성의 인정, 중첩성의 인정을 좀 많이 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성과 중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이는 사진은 200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40개의 조선 왕릉 중에 하나인 태릉입니다. 근데 태릉 같은 경우에는 등재 과정부터 태릉 주변의 태릉 선수촌과 사격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등재 신청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태릉과 강릉 사이에 사격장과 선수촌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왕릉 중에서도 산세와 지형 변화, 경관훼손이 심각한 편이다. 토양 오염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등재 심사서에 굳이 그런 것까지 적었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세계유산 등재 심사서는 심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거기에는 있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신뢰성에 타격을 받아서 심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체크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사격장은 2008년 이전에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선수촌은 2014년 이전에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등재가 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사격장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릉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면 철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가? 태릉 선수촌은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산실입니다. 즉 저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환호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나올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인프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태릉 선수촌을 태릉의 일부를 훼손한 걸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근대사회, 현대사의 중요한 하나의 또 기억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 철거라고
처음부터 심사 과정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어쩌면 이런 하나의 유산에 시대가 다른 중첩되어 있는 두 개의 기억이 있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 깊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릉선수촌에 아주 중요한 최초에 들어온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메달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건물이라든가 하는 거는 근대문화재로 등록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피 이건 세계유산입니다. 분명히 등재 과정에서 약속을 한 특히 국제적 약속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이행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논의를 이룰 것인가 하고 하는 그 해석의 전 과정에서 본다면 태릉선수촌이 선수촌을 철거하는 것만이 마지막 방법인지 아니면 체육계와 그 다음에 문화재에 관련된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 그리고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의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해석하고 해석의 변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한 사례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석의 방향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풍납동 토성입니다. 문화유산이라든가 문화재를 보여주는 사진, 슬라이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풍납동 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진일 수도 있겠습니다. 풍납토성은 오랜 기간의 발굴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성벽에 많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풍납토성은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과 그 바깥쪽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 공간과 직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돌리자면 성벽만으로 보여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멈출 것이냐, 주민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풍납토성으로 같이 할 것인가. 지금 저는 방구대 암각화라든가 태릉선수촌 문제, 풍납토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면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누리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 서로 논의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해석이라는 문을 통해서 전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해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결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논의가 안 되었는가, 안 했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다만 해석이라는 틀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간 제가 우리 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제는 더 이상 한 국가, 일국가, 우리 국내만의 어떤 관점으로 유산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유산도 14건이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제도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유산을 연구하는 전문 기구까지 유치한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 해석의 방향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의 눈도 당연히 해석에 참여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에서 실은 다루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은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문화유산이
자연에 대비되는 문화유산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유형에 대비되는 무형의 유산도 같이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중첩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저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는 유형의 문화적인 거에만 좀 멈춰 있고 무형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유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을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경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